과연 개발비나 건졌을까요? 야심차게 출시한 1세대 K9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기록했지만 기아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기일전에 제대로 준비한 2세대 모델로 또 한 번 럭셔리카 시장의 문을 두드렸어요. 앞서 후륜구동 스포츠 GT, 스팅어를 출시해 많은 소비자들과 자동차 전문 매체를 깜짝 놀라게 했던 기아차는 이번에도 모든 부분에서 놀랄 만큼 좋아진 신형 플래그십 더 K9을 2018년 정식으로 선보였습니다. 당초 K8이라는 이름이 거론되었다가 끝내 전혀 별개의 브랜드를 사용한 스팅어의 설레로 미루어 짐작해 일각에서는 이번에야말로 독자 엠블럼과 다른 이름, 특히 엔터프라이즈가 부활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지만 결국 K9과 기아 엠블럼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진짜 엔터프라이즈 같이 생기긴 했어요. 전작은 대형 세단의 중후함과 기아 브랜드의 젊고 역동적인 분위기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다 보니 이도저도 아닌 모양새가 돼버렸고 결국 혹평받았었죠. 신형은 럭셔리 세단의 문법을 충실히 따른 모양새로 훨씬 차분하고 진중해진 인상이었습니다. 좌우로 한껏 벌린 라디에이터 그릴과 하단 그릴, 세로로 길어진 풀 LED 램프는 양 끝단에 배치해 가뜩이나 넓은 차가 더욱 거대하게 느껴졌어요. 겹겹이 쌓은 램프 그래픽으로 더 K9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냈고 최신 트렌드였던 무빙 턴 시그널 같은 눈요깃거리도 챙겨 심심하지 않게 마무리한 것도 좋았죠. 늘어난 전장과 휠베이스로 후륜구동 세단 특유의 우아함이 강조된 옆모습은 초대형 세단임에도 로노즈 하이데크, 즉 쐐기형 디자인으로 공격적인 자세를 연출했던 전작과 달리 캐릭터 라인을 차분하게 마무리해 보다 단정해졌습니다. 휠은 모두 세련된 멀티스포크 휠로 구성했고 근본 없는 방열구가 빠져서 더욱 깔끔해졌죠. 다만 아무리 전작의 디자인이 혹평을 받았다지만 나름 플래그십의 계보를 이은 차인데 오피러스에 이어 전작의 향기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점, 오히려 여기서 이어진 것 같은 나름 패밀리 룩을 갖추고 있던 K 시리즈를 떠올리면 거대한 호랑이코 라디에이터 그릴, 윈드실드 위쪽에 노치를 추가한 것 외에는 사실 다른 라인업과의 공통점이 없었기 때문에 기아차의 세단 K 시리즈를 대표할 만한 차인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의문이 남았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뒷모습에 문제가 있었는데 1세대가 BMW였다면 이번엔 벤츠였습니다. 후면은 가로선이 강조된 디자인, 층을 나눈 리어램프로 전면부의 무게감과 중후한 분위기를 그대로 이었고 누가 봐도 고급차스러운 분위기를 뿜어냈지만 전반적인 생김새, 특히 램프 디자인이 벤츠 E클래스와 닮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입체감을 강조한 그래픽과 램프를 감싸는 크롬띠는 럭셔리카들이 주로 쓰는 디테일이긴 하지만 멀리서 보면 헷갈려 보일 정도로 그 이미지가 너무나도 벤츠스러웠죠. 덕분에 차가 가격에 비해 더 고급스러워 보였다는 건 장점이었지만요. 아무렴 어떻습니까? 고급스러운 실내가 약간의 아쉬움을 모조리 해소해줬습니다. 외관과 마찬가지로 가로선을 주제로 한 인테리어는 탑승객을 감싸는 랩 어라운드형 디자인으로 안정감과 포근함을 더했고 손에 닿는 소재와 버튼의 질감 어느 하나 나무랄 데 없는 정말 1억 원을 호가하는 수입 프리미엄 세단과 견주어도 밀리지 않을 고급감으로 무장했습니다. 전작의 호화로운 편의 사양을 모두 최신 사양으로 업그레이드한 것은 물론 특히 앰비언트 라이트를 국산차 중 가장 폭넓게 사용하면서 오히려 외관보다 실내가 더 비싸 보이는 독특한 모델이었어요. 마치 천하제일 옵션대회 출전 차량처럼 버튼을 덕지덕지 붙여 자랑하기 바빴던 전작에 비해 버튼 하나까지 조화에 신경 쓰면서 쾌적한 공간에 고급스러운 가구가 적재적소에 배치된 라운지 같은 느낌을 만들어냈죠. 뒷좌석 역시 측면 전동 커튼이나 상석에서 좌우 창문을 모두 조작할 수 있게 하는 버튼이 없는 부분, B필러 에어벤트를 옵션에 따라 차등 적용한 부분 등에서 제네시스 G90과 의도적인 급 차이를 두었다는 게 느껴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중요한 분들을 모시기에 부족함 없는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눈에 띄게 좋아진 더 K9의 실내는 호화롭긴 했지만 여전히 국산차답다는 평가가 따라왔던 전작과 달리 이번에는 기아차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호평과 함께 프리미엄 수입차와의 격차를 빠르게 좁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역사는 짧지만 수준 높은 디자인과 기술력, 합리적인 가격으로 떠오른 스위스의 명품 시계 브랜드 모리스 라크로아와 콜라보한 이 시계도 더 K9과 잘 어울리는 디테일이죠. 파워트레인은 전작과 동일한 배기량, 후륜 8단 자동 변속기를 구성했지만 이번에는 3.8L GDI 가솔린 엔진을 기본 사양으로 3.3L 엔진에는 강력한 트윈 터보를 더해 상위 트림으로 올렸습니다. 여기에 뒤늦게 추가했던 8기통 퀀텀은 물론 주행 환경에 따라 구동력을 다르게 배분하는 전자식 AWD 시스템까지 빠짐없이 갖춰 이번에는 제네시스의 플래그십 G90과 동일하게 구성했어요.
그 사이 쌍용의 플래그십 세단 체어맨이 2017년을 끝으로 퇴장하게 되면서 국산차 넘버2의 자리가 덤으로 따라왔죠. 넘버 3래 내가 넘버 2야. 아쉽게도 전작의 에어 서스펜션은 삭제됐지만 발전된 전자제어 서스펜션과 초고장력강을 폭넓게 사용해 차체 강성을 높이면서 주행 안정성이 대폭 향상됐습니다. 한 발 다가가면 두 발 도망가는 수입 경쟁차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했지만 적어도 프리미엄 모델에 기대하는 수준만큼은 해냈죠. 또 전작의 단점이었던 첨단 주행 편의 장비 및 안전장치도 완벽하게 보강했어요. 플랫폼을 공유하는 제네시스 DH, G80과 마찬가지로 육중한 몸무게 덕분에 몸놀림은 둔했지만 차의 성향을 고려하면 딱히 단점으로 작용하진 않았습니다. 잡아 돌리는 차가 아닐 뿐더러 오히려 중량에서 비롯된 묵직한 승차감이 장점이 되기도 했으니까요. 또 개인적으로 스팅어부터 도입된 이 차키가 참 마음에 들었는데요. 인체공학적으로 디자인된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예전 아이리버 MP3가 떠오르기도 하고 보기에도 기능 면에서도 참 좋은 것 같아요. 키를 쥔 김에 주행까지 해보기로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차를 내어주셔서 짧은 시간이지만 구석구석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타본 모델은 3.8리터 직분사 가솔린 엔진에 AWD 시스템을 갖춘 2021년형 더 K9 플래티넘 베스트 셀렉션 모델로 뒷좌석 모니터와 선루프, 스포티 컬렉션이 추가된 사양입니다. 외장 옵션이 추가되면서 분위기가 좀 달라졌죠. 번쩍이던 크롬 장식을 반광 재질로 바꾸고 전용 크릴과 스포티한 디자인의 19인치 휠을 적용해 무게감을 덜어낸 것이 특징입니다. 기분 탓인지 분명 달라진 게 없는 프런트 범퍼와 검게 칠한 리어 범퍼 하단부가 유난히 공격적인 인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다만 이 그릴, 전체적인 디자인이 단정하다 못해 심심해 보이기에 그릴로나마 캐릭터를 주고자 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내부 패턴이 너무 튀어서 차와는 맞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좀 징그럽다고. 실내는 최신 기아차 라인업이 폭넓게 공유하는 새들 브라운 내장으로 꾸며졌는데 연식 변경 모델에 새롭게 추가된 색상으로 기존 베이지만큼은 아니지만 볼보 인스크립션의 엠버 내장처럼 적당히 화사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확실히 베이지는 부담스럽고 기존 브라운이나 블랙은 칙칙한 분들을 위한 절충안 같아요.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 건 12.3인치의 거대한 센터 모니터였는데요. 동구령 모니터였던 전작과 달리 플로팅 타입으로 바꾸면서 전체적인 대시보드의 높이가 낮아져 전방 시야가 상당히 쾌적해졌습니다. 탑승객과 화면이 더욱 가까워지면서 안 그래도 큰 화면이 더 크게 마치 거실의 TV처럼 보이더라고요. 카플레이나 서라운드 뷰 화면도 시원스러웠고 기암답게 내장 프로세서를 좋은 걸 썼는지 반응 속도가 빨라 좋았습니다. 풀 LCD 클러스터의 화려한 그래픽도 좋았지만 단정한 아날로그 계기판도 충분히 고급스러웠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과하게 친절해 사실 계기판을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BMW스러웠던 전자식 기어 레버가 제네시스와 동일한 방식으로 바뀐 것도 포인트죠. 생김새나 편의성이나 아무리 봐도 다이얼식이나 버튼식보다는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뒷좌석도 빼놓을 수 없죠. 아쉽게도 주행 중 승차감을 느껴볼 순 없었지만 안락한 착좌감과 넉넉한 공간, 풍부한 편의 장비를 누리는 것만으로도 즐거움을 줬습니다. 뒷좌석 모니터를 제외하면 기본형에 가까운 차량임에도 충분히 호화스러웠어요. 이 후석 엔터테인먼트는 솔직히 돈 낭비에 가까운 옵션이지만 그저 이게 달려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뒷좌석 승객을 VIP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장치입니다.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내비게이션 정보와 미디어 기능은 물론 고객의 성향을 고려한 골프, 부동산 정보까지 제공하는 게 특이하더라고요. 실시간 집값은 왜 알려주는지. 시승한 차량에는 17개 스피커의 렉시콘 프리미엄 사운드가 아닌 기본 제공되는 14개 스피커의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가 탑재됐는데 이마저도 다른 라인업에는 고급 사양으로 제공되는 오디오인 만큼 준수한 해상력을 선사해 미디어 감상에 있어 별다른 아쉬움은 없었습니다. 물론 아쉬운 부분이 없진 않았는데요. 뒷좌석 모니터는 손 뻗으면 닿는 거리에 있는데 터치가 안 돼서 좀 답답했고 현대기아차가 폭넓게 공유하는 이 다기능 룸미러는 베젤이 유난히 두껍게 느껴져 전방 시야를 방해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와서야 국산차에도 프레임리스 룸미러들이 속속 도입되고 있는데 참 반가운 변화예요. 본격적으로 주행에 나섰는데요. V6 3.8리터 GDI 엔진은 괜히 깨웠나 싶을 정도로 냉간시에 꽤나 투박하게 존재감을 내비쳤지만 금세 화가 가라앉아 차급에 걸맞는 낮고 부드러운 음색을 제공했습니다. 네 바퀴를 모두 굴리면서도 2톤이 넘는 거구를 부족함 없이 밀어줬고 차량 성격에 어울리는 나긋나긋한 주행 감각에 드라이브 모드별 차이도 크지 않았습니다.
당연하게도 국내 소비자들이 고급 세단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인 정숙성과 부드러운 승차감이 돋보였는데, 과속 방지턱이나 도로 이음새를 지날 때 출렁임이 크지 않으면서도 적당히 폭신해 기존 국산 대형 세단을 탔던 소비자들은 물론 웬만한 수입차를 거쳐왔던 소비자들 역시 충분히 만족할 만한 승차감을 선사했습니다. 일반 유압식 서스펜션 모델이 이 정도인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탑재된 모델의 승차감이 더욱 궁금해지더라고요. 더 K9의 중요한 세일즈 포인트 중 하나로 작용하는 ADAS 시스템은 차간거리와 차선을 안정적으로 유지했고,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정체 구간에서도 매끄럽게 작동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 주행보조 같은 우리나라의 특화된 기능까지 제공하니 차주께서 장거리 출장길이 편안해졌다고 하셨던 게 와닿더라고요. 운전이 힘들지 않고 정숙성까지 좋으니 오히려 주의력이 떨어질 정도였어요. 후측방 모니터 기능은 사이드 미러보다 훨씬 넓은 범위를 비춰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우천시나 야간에도 꽤나 괜찮은 시인성을 제공하는 좋은 기능이지만, 차종을 막론하고 차선을 변경할 때 계기판을 봐야 한다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아서인지 개인적으로는 실효성이 크지 않은 옵션 중에 하나였습니다. 좀 더 오래 타봐야 익숙해질 것 같아요. 여러모로 더 K9은 합리적인 가격에 럭셔리 세단의 가치를 누리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 추천할 만한 모델이었습니다. 플래그십인 만큼 깡통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기본 모델조차 온갖 편의 사양을 휘감았기 때문에 굳이 풀옵션보다는 입맛에 맞는 옵션만 몇 가지 추가해도 충분히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수입 프리미엄 중형 세단들이 훌륭한 비즈니스 세단임에는 이견이 없지만, 비슷한 가격으로 뒷좌석에 탈 가족과 손님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차는 흔하지 않죠. 그런 부분에서는 이 더 K9이 가장 이상적인 선택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021년에는 최신 패밀리 룩을 적용해 디자인을 수정하고 편의 장비를 개선한 페이스리프트 모델 더 뉴 K9이 등장했습니다. 앞서 하이 라인업과 연관성이 전혀 없다는 지적을 의식해서인지 신형으로 거듭난 K 시리즈와 발을 맞춰 인상이 크게 달라졌는데, 스파이샷이 돌 때부터 왠지 싸하다 싶었는데 역시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았죠. 전작은 흰 수영 고래, 이번에는 고래 상어를 모티브로 한 듯 억지로 끼워 넣은 가로선과 램프 한쪽에 빗살 무늬를 새겨 넣은 듯한 리어 램프는 생선뼈를 연상시켰고, 전면부는 입을 벌려 멸치대를 삼키는 듯한 모양새로 엄청난 호불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무엇보다 방향지시 등이 옹졸해진 게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기존 게 시인성도 좋고 훨씬 고급스러웠는데, 물론 야간 운행 시 존재감이 더욱 커진 것, 전작의 보수적인 느낌을 덜어내고 새로운 엠블럼을 적용해 세련된 분위기를 풍긴다는 점은 괜찮았지만, 그래서 좋아졌는가 라는 질문에는 쉽사리 답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안 그래도 컸던 전면 그릴을 더욱 키우면서 그릴에 잡아먹힌 듯한 형상이 됐다는 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밸런스가 안 맞는 느낌이랄까요. 이건 마치 BMW, 벤츠로는 부족했던 걸까요? 이제는 아우디까지 빠짐없이 첨구하면서 진정한 벤비아 믹스 정신을 이었습니다. 아우디 역시 언젠가부터 램프에 비해 그릴을 과도하게 키우면서 몇몇 모델을 제외하곤 개인적으로 비호감이 됐는데, 이런 느낌을 다른 차도 아니고 좋아했던 K9에서 받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실물을 보니까 입체감이 더해져서 그런지 그런 느낌이 더 강하더라고요. 이렇게 콧구멍만 보이는 차들이 최근에 많아지고 있는데 좀 별로입니다. 징그러워. 다행히 실내는 보존했습니다. 새로운 내장 색상과 고급스러운 소재, 더욱 커진 터치스크린, 운전자의 프로필을 저장할 수 있는 지문인식 센서를 추가하는 등 이번에도 그름 내 넣을 수 있는 온갖 고급 사양을 탈탈 털어넣어 제네시스 G90 부럽지 않은 호화로운 인테리어를 완성했습니다. 기존에도 전혀 불만이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고급스럽게만 보였던 퀼팅 무늬가 이제는 생선 비늘처럼 보인다는 것을 빼고는 여전히 만족스러운 실내였죠. 파워트레인은 직접 모델과 동일했지만 판매량이 저조했던 V8 퀀텀은 결국 빠졌습니다. 대신 노면의 상태를 감지해 미리 감쇄력을 조절하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과 전방 상황에 따라 스스로 기어 단수를 조절해 엔진 브레이크를 유도하는 전방 예측 변속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탑재해 아쉬움을 달랬는데, 두 가지 모두 2세대 K9이 지향한 부드러운 주행 감각을 만들어내는 데 초점이 맞춰진 장비로 더욱 매끄럽고 안락한 승차감을 제공했죠. 2세대 K9은 단점을 찾는 게 오히려 힘들 정도로 상당한 상품성으로 무장한 모델이었습니다. 전작의 엉성함을 보완하고 럭셔리카다운 디테일까지 갖춰 드디어 모두가 동의할 만한 훌륭한 고급 세단으로 거듭났죠.
다만 1세대 K9의 가장 큰 약점이자 페인이었던 부분을 그대로 두면서 결과적으로 2세대 모델 역시 같은 전철을 밟게 됐습니다. 기아를 대표하기 위해 달았던 기아 로고가 이 차에게도 낙인이 되어버렸고 대중 브랜드의 로고를 달았기 때문에 그저 값비싼 대중차로 인식됐어요. 스케일과 디테일, 양립하기 어려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데는 성공했지만 럭셔리와 가성비라는 두 개의 가치가 결국 부딪히면서 이번에도 많은 소비자들을 끌어들이지 못했죠. 주위의 시선과 오너의 자부심, 소위 하차감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거품 빠진 가격에 1억 원대 프리미엄 수입차와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 고급 사양을 누릴 수 있는 진정 합리적인 소비자들을 위한 럭셔리 세단이었지만 이 차의 판매량에서도 알 수 있듯 그런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가치는 이 가격대 럭셔리 세단을 구입하는 분들에게는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니까요. 그래도 사전 계약만 3,200여 대가 이루어질 정도로 초기 반응이 좋았고 이후 입소문이 나면서 매월 1,000대가량 꾸준히 팔려나갔습니다. 제네시스 라인업과 비교하면 초라했지만 전작의 판매량을 떠올리면 분명 괄목할 만한 성장이었죠. 제네시스 EQ900이 대규모 페이스리프트를 통해 부담스러울 정도로 중후해진 것이 K9에게는 잠깐이나마 호재로 작용하긴 했지만 멋들어진 최신형 G80, G90이 연달아 등장하면서 판매량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위에선 누르고 밑에선 치고 올라오니 도저히 당해낼 재간이 없었어요. 해외 사정은 더 나빠서 연간 판매량이 수백 대 건에 머물었고 결국 북미에서는 출시 2년 만에 빠르게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그래도 유럽 시장만큼은 훨씬 강력한 K9이 대신 활약해주고 있으니 그나마 위안이. 이밖에 후속 계획은 따로 없고 대형 전기 SUV인 EV9에게 플래그십의 지위를 넘겨줄 것으로 보이는데 대배기량 럭셔리 세단이 하나둘씩 줄어갈 때마다 세단만이 가지는 낭만도 함께 사라져가는 것만 같아서 현직 세단파로서는 참 속상하네요. 지금까지 기아의 플래그십 세단 K9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이후 등장한 기아의 후륜구동 플래그십 세단이자 K 시리즈의 맏형으로 야심차게 출시됐지만 뜻하지 않은 논란에 휩싸이면서 결국 실패했죠. 다행히 심기일전에 투입한 2세대 모델이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소비자들에게 좋은 차로 각인될 수 있었습니다. 앞서 K7과 그랜저를 소개하면서 패밀리카의 최고봉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 K9이야말로 패밀리카의 정점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제 럭셔리를 곁들인. 하지만 기아라는 브랜드를 대표할 만한 차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다른 편에서도 이야기했듯 플래그십은 브랜드의 성격과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상징적인 모델이라는 것을 떠올려보면 K9 역시 과거 오피러스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느낌이었습니다. 오히려 스팅어나 한참 뒤에 나온 K8이 플래그십에 더 가까워 보일 정도로요. 정통 스포츠 세단 G70과 패스트백 GT, 스팅어만큼의 차이라도 있었으면 분위기가 조금은 달랐을까요? 기아 브랜드의 역동성을 살려 전통적인 고급차 브랜드를 지향했던 제네시스와는 완전히 결이 다른 기아만의 대형 세단을 선보여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남는 모델이었습니다. 제규어 XJ, 마세라티 콰트로 포르테 같은 스포티한 플래그십 세단을 원하는 소비자들도 분명 있었을 테니까요. 그럼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사소하지만 궁금한 자동차 이야기, 멜론 머스크였습니다.